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As a mom, I always seem to be doing two things at once. I'm always on the go, so I was happy to hear that I could get a flu shot and updated COVID-19 booster at the same time. It will keep our family safe. And reduce the risk of serious illness. And make sure we don't end up in the hospital. Get your flu shot and COVID-19 vaccine or updated booster, safe to get at the same time. It's twice the protection and twice the peace of mind. Call 311 or visit nyc.gov/vaccine fi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금요일,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며 2022년 세계 10대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월 24일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을 선포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세계를 위기에 몰아넣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추진해 자국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으나 서방은 정당하지 않은 공격이라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나섰습니다. 초반엔 러시아가 파죽지세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내달려 전쟁이 곧 끝날 듯 보였으나 저항은 거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4월 수도권에서 상대를 격퇴했고 9월 북부 히르키우와 11월 남부 요충지 헤르손을 탈환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물러난 부차 등지에선 잔혹한 민간인 학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시민이 대피한 극장과 체육관 등지에 무차별적으로 미사일이 날아와 큰 인명피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전쟁이 유럽 한복판에서 터지면서 국제사회는 사실상 신냉전 체제에 접어들었습니다. 서방은 경제 제재에 칼을 뺐고 러시아는 가스 공급 중단 등 에너지 무기화로 맞섰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진 러시아는 핵카드를 꺼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 등 점령지의 자국 영토 편입을 선언하고 이곳이 공격받으면 핵무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엄포를 놨습니다. 겨울이 되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력시설을 미사일과 이란제 드론으로 폭격하며 시민을 추위로 내몰았으나 우크라이나는 2014년 일은 크림반도까지 수복하겠다는 결사항전 태세입니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인 1,700만 명 이상이 피난민이 됐고 민간인 6,000명에서 8,000명이 죽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10만 명 넘게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한복판 이태원 거리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158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할로윈을 맞아 이태원 거리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고 이로 인해 해밀턴 호텔 옆 좁은 골목길에서 158명이 숨지는 압사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중 26명은 외국인이었으며 사망자 중 102명이 여성, 56명이 남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사 목격자들은 뒤에서의 밀침이 심해지자 오르막길 쪽에 있던 사람 중 일부가 넘어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대열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인파로 구급차의 현장 진입도 쉽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뒤엉켜 있어 신속한 구조가 쉽지 않았던 것이 많은 인명피해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날 이태원에는 코로나19 규제 완화 등으로 약 10만 명의 인원이 모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은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이에 대한 사고 예방 조치는 부족했다고 일제히 지적했습니다. 사망 158명, 부상 197명으로 총 3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질과 나는 서울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우리는 한국인들과 함께 슬퍼하고 모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애도를 표했고 이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캐나다 총리, 영국 총리 등도 애도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2022년은 북한이 남측에 대한 핵 선제 공격 위협을 노골화하는 등 군사 도발 수위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한 해였습니다. 보도에 김송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맞물려 한미 연합훈련이 복원되고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잦아지자 북한은 이를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tit-for-tat 전략으로 나오면서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조치에 따라 경제 안보적 반대급부를 제공하겠다는 남측의 담대한 구상 제안도 어리석음에 극치라고 단칼에 거부하는 등 한미의 대화 시도에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 러시아의 무기나에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진하고 한미는 이에 대응해 확장 억제 실효성 제고에 힘을 기울이고 있어 강대강 대치 국면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초부터 핵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하더니 3월 24일 기어코 ICBM을 발사했습니다. 2018년 4월 북한이 자발적으로 했던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ICBM 시험 발사 중단 선언을 4년 4개월 만에 파기한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해 더욱 노골화됐습니다. 북한은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 등을 빌미로 하루가 멀다 하고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쏘아대는 한편 다수의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긴장을 끌어올렸습니다. 북한은 이처럼 대화의 문은 꼭 닫은 채 핵미사일 고도화에만 열을 올리는 한편 외부 조력보다는 내부적으로 힘을 키우는 자력 갱생에 집중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가 폭염과 가뭄, 산불과 폭우, 홍수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에 시달렸습니다. 유럽은 철로가 엿가락처럼 늘어질 만큼 올여름 역대 가장 뜨거운 날씨를 기록했고 최소 15,000명이 열 관련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역대급 폭염과 가뭄, 기록적 폭우가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파키스탄은 6월부터 계속된 폭우로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1,700명이 숨지는 최악의 홍수를 겪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선 극심한 가뭄으로 식량 위기가 악화됐습니다. 극단적인 기상재해의 원인으로는 단연 기후변화가 지목됩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가 더 잦아지고 강력해지고 있으며 즉각적인 대응이 없다면 인류 생존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위기감이 높아진 가운데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이집트에서 제27차 UN 기후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려 그 해법으로 손실과 피해 보상이 화두가 된 끝에 기금 조성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선진국이 화석 연료를 태워 산업 발전을 이루면서 기후 위기를 일으켰으므로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 보상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세운 지구온도 상승폭 1.5도 제한 목표도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목표 도달을 위한 각국 대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여전하고 실행 계획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강도 높은 관세 분쟁으로 대립해온 세계 양강, 미국과 중국은 올 들어 무역은 물론 기술, 외교 안보 등 전방위에서 부딪혔습니다. 보도에 김송미 기자입니다. 10월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한 미국은 기술 부분에서 중국의 급성장을 견제하는 한편 중국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 동맹을 규합하고 나섰습니다. 3월 한국, 일본,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동맹 결성을 제안하고 5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출범시키는가 하면 10월 첨단 반도체 등의 중국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하는 등 압박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4월 솔로몬 제도와 안보협정을 맺는 등 남태평양에서 보폭을 넓혔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밀착 강도를 높이며 서방이 부과한 대러 제재의 힘을 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2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진 중동 산유국들 사이에서 세력 확장을 꾀했습니다. 양국 갈등은 중국의 경고에도 미국 의전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8월 12일 대만을 전격 방문하면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를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한 중국은 대만 인근 무력 시위로 역내 긴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하며 긴장 완화를 모색했습니다. 대만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였지만 극한 충돌을 막기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갈등 해소 여지를 남겼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20기 당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거쳐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되며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 청년단파의 거두 후진타오 전 주석은 당대회 폐막식에서 퇴장당하고 공청단파의 차세대 주자 후추나 부총리는 상무위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상하이방의 몰락과 함께 시 주석을 견제할 세력은 최고 지도부에서 사라졌습니다. 또한 차기 최고 지도자를 미리 선정하는 이른바 격대 지정 전통도 사라져 15년 이상 장기 집권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당대회를 전후로 시 주석을 일컫는 인민영수 칭호도 확산했습니다. 중국몽을 내세워 지난 10년간 미국과 전략 경쟁을 펼쳤던 시 주석은 반도체 공급망과 대만 해협 등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에서 더욱 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부적으로는 강력한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 기조를 장기간 고수한 부작용으로 터져나온 백지 시위의 성난 민심을 달래야 하고 눈에 띄게 둔화한 경제 성장의 동력을 되살려야 하는 과제를 맞아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영국인의 정신적 지주이자 영연방 수장이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월 8일 96세로 서거했습니다. 여왕은 1952년 25살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뒤 영국 최장수 군주면서 세계 역사상 두 번째로 오랜 기간 재위한 끝에 즉위 70년 만에 임무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큰아들 찰스 왕세자가 즉각 국왕 자리를 승계해 찰스 3세로 즉위했습니다. 여왕 재임 기간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이후 식민지들의 독립, 전후의 궁핍, 냉전과 공산주의 몰락, 유럽연합 창설과 브렉시트 등 격변을 거쳤습니다. 11일간의 장례 일정 동안 추모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런던 웨스트민스터 홀 참배에 30만 명이 최대 18시간씩 밤샘 줄서기를 감수했습니다. 전 세계도 애도를 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여왕의 유산이 영국 역사와 세계사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고 밝히고 백악관과 공공장소, 군부대에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영국 식민지였던 국가에서는 씁쓸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등에서는 추모 분위기 속에 제국주의 군주였던 여왕의 모습을 반추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일본의 우경화를 주도해온 아베 신조 전 총리가 7월 8일 참의원 선거 유세 중 총격으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져 열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총상으로 인해 목 두 곳과 심장에 손상을 입었고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나라현 나라시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중 두 차례 총성이 울린 후 가슴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 야마가미 데스야를 체포했습니다. 야마가미는 전직 해상 자위대원으로 2005년경까지 약 3년간 근무했으며 현재 무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원통 모양의 포신에 접착 테이프를 감은 수제 총을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베 전 총리에 대해 불만이 있었고 죽이려고 생각해 노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NHK는 밝혔습니다. 참의원 선거 투표를 이틀 앞두고 벌어진 전직 총리 피격 사건으로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9월과 2012년 12월부터 2020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리를 지냈으며 일본 우익의 상징적 정치인입니다. 50여 년 만에 다시 달 표면에 인간을 내려놓기 위한 연방항공우주국의 유인 달 탐사 계획, 이른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대장정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김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우주 탐사용 우주선 오리온을 실은 우주 발사 시스템 로켓이 11월 16일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 발사장에서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이후 오리온은 달 표면 130km 상공까지 근접했고 지구에서 43만 2,000km 떨어진 지점에 도달해 유인 캡슐로서는 가장 멀리 비행하는 기록을 세운 뒤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는 오리온 캡슐과 SLS 로켓의 기능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오리온 캡슐에 우주선의 가속과 진동, 우주 방사능 노출 정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달린 마네킹이 우주비행사 대신 탑승했습니다. 나사는 이런 자료를 토대로 2024년 달 궤도 유인 비행을 거쳐 2025년에서 2026년 인류 최초의 여성과 유색인종 우주비행사를 달 남극에 착륙시키는 아르테미스 3호 미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달 표면에 인류의 발이 닿은 것은 1972년 아폴로
아폴로 17호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나사는 이를 통해 월면 기지와 우주 정거장을 건설, 달을 화성 유인 탐사의 전진 기지로 삼는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인 관측 활동을 시작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이제껏 보지 못한 우주의 시면을 보여주며 전 세계적으로 우주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키운 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 K-팝 등 이른바 K-컬처가 세계 대중문화의 한가운데 우뚝 선 한 해였습니다.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그동안 비영어권 작품이 넘보지 못했던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언어 장벽을 넘은 데는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의 힘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190여 개국에 동시에 작품을 공개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한국 드라마를 세계 무대 정중앙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K-팝의 인기도 여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서울 잠실주 경기장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대형 콘서트를 열었고 지난 6월 9년간의 활동을 집대성한 앤솔러지 음반 프루프를 발매했습니다. 프루프는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고 타이틀곡 예투컴과 수록곡 달려라 방탄도 메인 싱글 차트 핫100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2022년은 K컬처가 반짝하고 주목받는 이슈가 아닌 전 세계 대중문화 흐름을 선도하는 주류가 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2022년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TKC 방송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도 한인사회에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는 TKC가 되겠습니다. 2022년 마지막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